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이 많이 늦었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 밤이 됐습니다. 전현식입니다. 그러고 보니 1212 41주년이 됐군요. 한 이틀 이 방송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총선 직후에 방송을 중단했던 2달 반을 빼고도 거의 1년 동안 300회가 넘는 방송을 했는데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오늘 방송은 하겠습니다. 요즘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수 있을지 자주 회의하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음 주 이 공수처장이 지명되고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늦어도 내년 초엔 공수처가 출범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부터 서둘고 있죠. 어제 조선일보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이 공수처장 내주 지명, 정권 수사 차단 시작됐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은 공수처법 통과 직후에 권력형 비리의 성범 수사를 말했습니다. 당장 권력에 칼을 대는 윤석열을 쫓아내지 못해 이 난리를 치면서 말입니다. 야당은 정말 무기력했습니다. 국가 부채를 엄청나게 쌓아 올리는 슈퍼 예산에는 오히려 협조적이었습니다. 노동 3법이나 경제규제 3법은 저항조차 외면했습니다. 그런 판에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이제 집권 여당은 느긋하게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즐겼습니다. 야당은 국정원법과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두 법률의 개정도 막아야겠지만 노동 3법이나 경제규제 3법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신문은 초선들이 되살린 야성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냥 초선들에게 맡긴 야당의 쇼라고 하는 게 정직하지 않은가요? 저 같으면 나 뜨거워서 바른데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침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김형호가 페이스북에 쓴 글, 이 문 대통령에 쓴 글이 뉴스를 떴더군요. 솔직히 그분에게 욕을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왜 사천을 했느냐 이렇게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김용호든 황교안이든 김종인이든 어찌 그들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게 있었으면 합니다. 이 여당의 돌봄수단 같은 금권 선거도 컸지만은 지난 총선 진짜 패인은 최악의 공천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선거판을 흔들 참신한 공천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마저 그랬습니다. 게다가 선거살인탑 김종인과 황교안의 헛발질은 패배를 키웠습니다. 그 결과 권력의 복지를 제어할 수단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권력이 벌이는 편 가리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 지지도가 내려올수록 편 가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리겠죠. 어차피 모두 망할 겁니다. 빈자가 부자를 질시하고 노동자가 사업자를 적으로 여기는 사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빈부는 상대적 개념이어서 어느 사회든 빈자는 부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다수 빈자에 기대는 정치는 소수를 억압하는 다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ajority, 이 다수의 폭정으로 가게 되고 그 결과는 국가의 타락입니다. 소수에게만 짐을 지우는 포퓰리즘은 우선은 대중의 환호를 받겠죠. 그러나 사회는 활력을 잃고 타락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꼭 그런 것 같아 저는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같이 한번 포퓰리즘의 깊은 수렁에 빠진 나라가 헤어나온 경우를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문 정부의 최대 실정은 공수처 같은 독재의 문을 연 것보다 잠깐의 인기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이니 재정 확장 정책이니 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 나라의 골간을 흔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에게는 10년 뒤, 20년 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검찰을 국민에게 봉사하게 하는 전통을 만들려 하기보다 권력에 봉사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문지기 역할에 충실한 게 아니라 애완견 같은 검찰을 원한 겁니다. 그러나 검찰을 무력하게 만들거나 없애버리면 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문 대통령의 착각이랑 무지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사악하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가 사마천의 사기를 읽었다면, 그래서 노회한 군주처럼 처신했다면 절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월나라의 구천이 와신 상담을 하면서 오나라의 부차를 죽이는 과정을 그린 세가 월왕구천편입니다. 구천이 부차를 죽였을 때 그의 책사에 있던 범녀는 나라를 둘로 나누어 다스리자는 구천의 제안을 받자 대부분 문종에게 편지를 쓰고 밤을 틈타서 도망을 갑니다. 그 편지에서 범녀는 목이 길고 입이 까마귀처럼 튀어나온 구천의 장경오해 관상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여공 환란, 불가여 공락의 관상이다. 가여공 환란, 즉 고생은 같이 하지만 불가여 공락, 기쁨은 남과 나누지 못한다는 관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종은 범녀의 편지를 받고 칭병을 하며 들어누웠지만 끝내 구천이 내린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결을 했죠. 토사구팽은 그때 생긴 말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잡는 데 썼던 맹견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을 거쳐 그만 검찰총장으로 앉혔습니다. 사기를 읽었다면 역설적으로 그를 토사구팽을 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 바람에 윤석열은 이제 당당한 대권주자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피를 보게 됐고 지금 이 나라는 권력 내부의 막장 드라마를 보느라고 온 국민이 넋이 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드라마의 악역은 온 국민의 미움을 받습니다. 지금 행동대장 역할을 맡던 추미애 장관이 그렇죠. 도대체 그녀는 왜 법무부 장관을 맡았을까요? 전임자들로 봐서 그게 그리 영예로운 자리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묘하게 그녀에게 너무 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회에서 카메라를 의식하며 느긋하게 검찰을 까는 책을 펼쳐대고 독사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걸 보면 아직 저급한 이미지 정치 욕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좀 안쓰럽습니다만 그는 이 드라마의 악역을 맡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어디까지나 조연입니다. 주연은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이죠. 자, 이제 시나리오의 다음 장면은 무엇일까요? 언론은 징계위 결정을 정직이거나 해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직이든 해임이든 윤석열은 더는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문 대통령이 결국 임기가 정해진 총장의 목을 직접 치는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겠죠. 행정법원 판사가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소신껏 일하라는 것이라고 말뚝을 치는 판에 대통령이 마치 인민재판 같은 징계위의 결정을 수용해서 손에 피를 묻히게 생겼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윤석열의 몸집은 이제 커졌습니다. 추 장관은 징계 사유의 하나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망을 손상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를 정치적 인물로 만들고 그 위치를 격상시킨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입니다. 거기에다 대중의 신망을 받는 장수가 눈을 씻고 보아도 없는 야당이고 보니 윤 총장은 곧장 반문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를 영원히 죽일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를 해임하거나 정직하거나 간에 그의 정치적 가능성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 묘합니다. 그를 죽이게 될수록 그는 죽일 수 없는 위치로 점점 더 올라가니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가장 초조할 사람은 이낙연 대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악재가 겹쳐서 죽을 맛인데 경쟁자로 여기지도 않던 윤석열이 이제 거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키지도 않은 말들이 그런 이 대표의 부활을 지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저기서 내뱉는 공수처가 발족하면 1호 수사 대상의 윤석열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는 반문의 아이콘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격상합니다. 어찌 권력 쪽에는 그런 하수들밖에 없는 겁니까? 이 판에 어제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떴습니다. 민주당과 한 길을 걷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한다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죠. 본인들은 부인합니다만 목적은 뻔합니다.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막겠다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윤 총장을 겨냥한 법인데 목적이 불순할 뿐 아니라 법관과 검사의 참정권을
다른 공직에 비해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이 이렇습니다.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정권의 흠집을 내리는 일념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언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 그 당의 대표인 최강욱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다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원이 된 분입니다. 자신들이 참정권은 누릴 대로 누리면서 왜 애꿎은 판검사들의 참정권은 제한하려 드는 걸까요? 도대체 윤석열이 얼마나 두려우면 이런 법안을 고안한 겁니까? 위헌 여부는 둘째치고 정말 하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윤석열에게는 지금 비장의 무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중입니다. 대중의 윤석열에 대한 희망도 점점 커져갑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징계 사유도 문제가 많은데 그 징계를 구하는 절차도 하자투성이입니다. 앞으로 서울 고검에서 벌일 수사 결과 누가 죽고 누가 살 것 같습니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는 엉성하기 짝이 없는 시나리오 덕분에 언론부터 실패한 친위 쿠데타라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입니다. 게다가 전국의 검찰이 법대 교수들이 법원 판사들이 변호사 단체들까지 윤 총장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징계위 구성부터 친정부 코드 인사로만 구성해서 스스로 편파성 논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친여인사가 아닌 판사 출신 최태영 위원은 스스로 불참을 했더군요. 이 모든 상황을 기획하고 연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징계위원을 회피했습니다. 문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자신에게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도 위법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상 너무 명백합니다. 징계위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사유가 기피 신청을 남용한다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징계위를 질질 끌리는 의도로 기피 신청을 했던 사건에서 나온 아주 엉뚱한 판례를 들고 와 기각을 했더군요. 한 문제만 더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 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현미 현 장관과 동탄에 있는 행복주택을 찾았습니다. LH가 디자인 공모를 받아 지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요새 문 대통령 공공임대주택에 확 꽂혀 있죠. 문 대통령이 찾은 임대주택은 가장 넓은 평형인 44평방미터, 그러니까 13평형과 복층형으로 지은 신혼부부용 41평방미터 12평형인데 변 후보자가 복층형을 소개하자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젊은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 문 대통령은 방 2개인 44평방미터 주택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혼부부의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이 공간 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 아늑하다고요? 이 뉴스가 나오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13평에 어른들 아이들이 아늑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곳에는 아무 가구도 없이 몸만 들어가서 사는가요? LH 사장인 변창흠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아주 좋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침도 이만하면 놀랄만 하는 아침입니다. 정말 이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지 않는 한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 관심이 모여 있다.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다. 그래서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 3천 채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퇴임 3년 뒤를 내다보는 원대한 구상을 펼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임대주택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며 변 후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도대체 선진국들이 임대주택을 줄이는 정책을 왜 펴고 있는지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영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낙인 효과 등 부작용 때문에 임대주택 불화 정책과 함께 주거비 지원 등으로 정책 전환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임대주택이 그렇게 아늑하다면
권력자들의 아들, 딸부터 의무적으로 그곳에서 살게 하면 어떨까요? 신문 보도를 보니 문 대통령이 탐복했던 이 동탄의 행복주택은 4차례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했는데도 1640채 중에 400채 정도가 비어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아침꾼을 멀리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수도권에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1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체계 일대 혼란이 왔습니다. 찬사를 받던 질병청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음압병실은커녕 일반 병실조차 질병청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승인이 개방승인이 하면서 K방역을 대통령은 자랑하기 바빴는데 이 정부는 백신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을 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FDA 승인이 지연되면서 내년 초 접종 계획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언론은 병실, 의료진, 백신이 없는 산모의 겨울이라고 썼습니다. 정의감도, 수치심도, 양심마저도 없는 산모 정권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